단 한 글자 차이. 이 남자는 15년간 조선을 통치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왕이라 불리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그를 계모와 동생을 죽인 폭군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실은 조선을 지키기 위해 피할 수 없었던 줄타기 외교였습니다. 왜 그는 15년 내내 왕세자 책봉을 미뤘을까요? 폭군일까요? 시대의 희생양일까요? 오늘 우리는 400년 만에 다시 쓰는 비극적인 광해군의 진실을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15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월 13일 부산포에 왜군이 상륙합니다. 조선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200년간 평화만을 누리던 나라는 전쟁을 준비하지 못했고 무기는 녹슬었으며 군사들은 훈련되지 않았죠. 불과 보름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고 선조는 궁궐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칩니다. 분노한 백성들은 경복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5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죠.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노비 문서를 보관한 장혜원에도 불이 붙었고 형조의 옥사도 부서졌습니다. 이때 왕세자였던 광해군은 겨우 20살이었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그는 나라의 운명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선조는 도망가면서도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광해군을 분조의 책임자로 임명한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죽거나 포로가 되면 광해군이 나라를 이끌라는 뜻이었죠. 이는 곧 광해군을 후계자로 공식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선조실록 25년 5월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가 강화 전주 전라 등지를 순행하며 백성을 위무하고 의병을 모으니 사람들이 모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전쟁 7년 동안 광해군은 현장을 누볐습니다. 피난민을 돌보고 의병을 조직하고 백성의 고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 집을 잃은 노인들,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여인들. 그는 전쟁의 참혹함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한 번은 전라도 순행 중 굶어 죽은 아이의 시신을 보고 하루 종일 식음을 전폐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선조실록 26년 3월 조에는 세자가 백성의 참상을 보고 통곡하며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는 기록이 남아있죠. 광해군은 백성들 사이에서 직접 잠을 자고 그들과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복을 벗어 추위에 떠는 백성에게 주기도 했죠. 반면 선조는 의주에서 명나라 원군만 기다렸습니다. 이 대조적인 모습은 백성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됩니다. 진짜 왕은 광해군이라는 말이 은밀히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서자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공빈 김씨는 후궁이었고 선조에게는 정비 의인왕후가 있었죠. 비록 의인왕후 소생에 적자가 없어 광해군이 세자가 되었지만 신분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조선은 적서차별이 엄격한 사회였고 서자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백성들은 광해군을 영웅으로 추앙했지만 궁궐 안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선조는 광해군의 인기를 질투했고 신하들은 서자 출신 세자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선조는 점점 더 광해군을 멀리했고 궁궐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1600년 상황이 급변합니다. 선조는 계비 임모광우를 맞이했고 1606년에는 적자 영창대군이 태어납니다. 순간 궁궐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전쟁 영웅에서 왕위찬탈자로 바뀔 위기에 처한 광해군,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광해군 이래는 당시 상황이 생생합니다. 대신들이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자는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다. 광해군은 매일 병을 칭하며 조정에 나오지 않았다. 선조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광해군을 공개석상에서 무시했고 영창대군을 품에 안고 이 아이가 지난 내 아들 이라 말했습니다. 신하들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 영창대군을 옹호하는 소북파로 말이죠. 조정은 팽팽한 긴장 속에 빠졌습니다. 매일 세자 교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고 광해군은 점점 더 궁지로 몰렸습니다. 그가 7년 동안 전쟁터를 누비며 쌓은 공로는 한순간에 잊혀졌습니다. 오직 서자라는 꼬리표만 남았죠. 선조실록 39년 8월 조에는 대신들의 상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창대군은 적자이시니 마땅히 세자로 책봉하여 종사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광해군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언제 폐세자 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그는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졌죠. 대북파 신하들은 광해군 주변을 단단히 지켰고 소북파와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궁궐은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광해군은 자신의 처소에서 혼자 앉아 촛불을 바라보며 고민에 잠겼습니다. 전쟁터에서 그토록 백성을 사랑했던 그가 이제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처지가 되었죠.
1608년 2월 1일 선조가 급사합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였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그의 죽음은 정말 자연사였을까요?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광해군은 즉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반발로 정식 왕호를 받지 못하고 광해군이라는 임시 칭호만 얻은 것입니다. 광해군일기 즉위년 조에는 군호를 올리되 왕호는 추후에 정하기로 하였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후는 끝내 오지 않았죠. 15년 통치 내내 그는 군으로 불렸습니다. 즉위 초기 광해군은 혼란스러운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궁궐, 바닥난 국고, 유린된 토지대장, 광군일기 즉위년 조에는 호적이 산실되고 토지가 황폐화되어 세금을 거둘 수 없다. 는 기록이 반복됩니다. 그는 즉시 개혁에 착수합니다. 호패법을 실시하여 인구를 파악하고 토지를 재측량하여 세금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대동법 시범 실시를 확대하여 백성의 부담을 줄였죠. 이런 정책들은 분명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린 이복 동생 영창대군과 계모 임목대비는 언제든 반정의 명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죽여야만 왕위를 지킬 수 있는 잔혹한 선택 앞에 섰습니다. 밤마다 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왕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말이죠. 1613년 7월 사건이 터집니다. 칠서의 옥이라 불리는 영모 사건이었죠.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 김제남과 소북파 인사들이 광해군을 패하고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광해군일기 5년 7월 조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죄수를 문초하니 김제남 등이 영모를 도모한 것이 드러났다. 대신들이 모두 엄벌을 청하였다. 하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이 영모가 실제였을까요? 아니면 대북파가 조작한 것일까요? 역사학자들은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실제 영모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대북파의 음모라고 봅니다. 확실한 것은 결과였습니다. 김제남을 포함한 수십 명이 처형되었고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2달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10살짜리 영창대군이 유배지에서 죽은 것입니다. 공식 록은 병사였지만 누가 그 말을 믿었을까요? 인조실록 인조 1년 조에는 나중에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강화부사 정황이 온도를 뜨겁게 지펴 대군을 죽였다. 시신은 온몸에 물집이 가득했다. 10살 아이를 찜통 같은 방에서 죽인 것입니다. 그것도 한여름에 말이죠. 궁궐 안 임목대비는 아들의 죽음에 통곡했습니다. 광해군일기에는 대비가 식음을 전폐하고 매일 곡하니 궁중이 모두 슬퍼하였다. 고 적혀 있습니다. 광해군은 대비를 서궁으로 유폐시켰고 이후 그녀는 패모라 불리게 됩니다. 동생을 죽이고 계모를 유폐한 광해군.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거웠습니다. 페류나 라는 낙인이 그의 이마에 찍혔고 이는 평생 지워지지 않았죠. 백성들은 속삭였습니다. 전쟁터서 그토록 인자했던 세자가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하지만 광해군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영창대군이 살아있는 한 그는 언제든 반정의 명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왕권을 지키려면 피를 흘려야 했던 것이죠.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국제정세의 변화였죠. 1616년 만주에서 새로운 세력이 떠오릅니다. 누르하치가 이끄는 후금입니다. 그들은 명나라 요동 지역을 침공하며 승리를 거듭했고 명은 조선의 원군을 요청합니다. 조선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명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한 은인의 나라였습니다. 제조지은 나라를 다시 세워주 은혜라는 표현이 쓰였죠. 신하 대부분은 명을 돕는 것이 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명나라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라는 상소가 빗발쳤죠. 하지만 광해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광해군일기 10년 2월 조에는 그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나라와 여진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찌 한쪽 편을 들 수 있겠는가. 신중히 처신하여 나라를 보존해야 한다. 그는 왜 이런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광해군은 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7년 동안 백성의 고통을 목격했고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알고 있었죠. 게다가 조선은 아직 전쟁의 상처에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전쟁은 나라를 파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국제 정세를 분석했습니다. 명나라는 이미 쇠퇴하고 있었고 후금은 날로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명나라 편에 서서 전쟁에 휘말렸다가 후금이 승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선은 보복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후금 편에 서면 명나라와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광해군은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중립외교였습니다. 양쪽 모두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시간을 벌자는 전략이었죠. 1619년 명은 조선에 강력히 압박합니다. 대군을 파병하라는 것이었죠.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어쩔 수 없이 강옥립 장군을 1만 3천 명의 군사와 함께 파견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비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광해군 일기에는 직접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후대 기록에서 그 내용이 드러납니다. 상황을 보아 행동하라. 명이 이기면 협력하되 후금이 우세하면 투항하라. 이것은 놀라운 지시였습니다. 사실상 조선군에게 배신을 명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사흘 후 전투가 벌어집니다. 명군은 참패합니다. 47만이라던 명군은 후금의 기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강옥립은 광해군의 밀지대로 후금에 투항했고 조선군 대부분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만약 끝까지 싸웠다면 조선군 1만 3천 명은 전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나라는 경노했죠. 조선이 배신했다 며 사신을 보내 문책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은 광해군 앞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어찌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는가?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하들은 광해군을 비난했습니다. 명나라의 은혜를 저버렸다. 의리를 팔았다. 는 상소가 빗발쳤죠. 광해군 일기 11년 4월 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대신들이 모두 명나라에 사죄하고 후금을 토벌하자 청하였으나 상이 듣지 않았다. 광해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후금에도 사신을 보내 우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비겁한 박쥐외교였을까요? 아니면 현실을 직시한 지혜로운 선택이었을까요? 역사는 그를 비난했지만 결과적으로 조선은 즉각적인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명나라도 후금도 조선을 당장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광해군의 줄타기 외교가 효과를 발휘한 것이죠. 하지만 이 선택은 그에게 또 다른 비난을 안겨주었습니다.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외교적 긴장 속에서도 광해군은 내치에 힘썼습니다. 특히 그는 궁궐 재건에 집착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궁궐을 복구하는 것은 왕권의 상징이자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었죠. 창덕궁, 인경궁 복구에 이어 1616년부터는 경덕궁, 경희궁 건설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규모와 속도였습니다. 광해군 일기 8년 조에는 역사에 동원된 백성이 수만 명에 이르렀다. 는 기록이 반복됩니다. 백성들은 농사철에도 궁궐 공사에 동원되었고 이는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목 대비를 위한 서궁 공사였습니다. 폐모를 유폐시키면서도 화려한 별궁을 짓는 것은 명분상 문제가 있었죠. 신하들은 반발했습니다. 광해군 일기 12년 5월 조의 한 상소입니다. 궁궐 역사로 백성이 도탄에 빠졌고 국고가 바닥났습니다. 엎드려 청하오니 공사를 중단하소서. 광해군은 대답했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의 위신을 세워야 한다. 궁궐은 국가의 상징이니 반드시 복구해야 한다.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궁궐 재건은 왕권 강화와 국가 위신 회복에 필요했죠. 조선의 왕들은 백성을 다스리는 곳이 궁궐이었고 그곳이 초라하면 왕권도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과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백성들에게 또다시 부담을 지운 것이 과연 옳았을까요? 백성들의 불만은 쌓여갔습니다. 여기에 연이은 자연재해가 겹쳤습니다. 광해군 일기 14년 조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들었다. 백성이 나무껍질로 연명한다. 는 보고가 가득합니다. 궁궐 공사, 외교적 혼란, 자연재해, 삼중고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점점 광해군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1620년대 들어 광해군의 입지는 점점 좁아집니다. 대북파조차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이첨을 중심으로 한 골육파와 온건파의 대립이었죠. 이이첨은 광해군의 총애를 믿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는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고 심지어 왕족들까지 역모로 몰아 죽였습니다. 광해군의 이복 형제들이 하나둘 죽어나갔고 왕실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언제 자신이 역모로 몰릴지 알 수 없었죠. 조정의 분위기는 살벌해졌고 광해군은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특히 서인 세력은 광해군의 패모와 동생 살해를 명분으로 반정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리더는 능양군, 훗날의 인조였습니다. 광해군은 몰랐을까요? 광해군 일기 15년 정월 조에는 의미심장한 기록이 있습니다. 상이 밤마다 꿈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는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명나라를 배신한 그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끝까지 권력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는 더욱 강압적으로 통치했고 이는 반발을 더욱 키웠습니다. 악순환이었죠. 광해군은 외로웠을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고 모든 이가 그를 두려워하거나 증오했습니다. 1623년 3월 12일 밤 역사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 시작됩니다. 능양군 이종을 중심으로 한 서인 세력이 움직입니다. 불과 수백 명의 군사로 궁궐을 습격한 것이죠. 인조실록 인조 1년 조에는 반정 명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해가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였으며 궁궐 공사로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고 명나라를 배신하여 의리를 저버렸다. 새벽 광해군은 급히 도망칩니다. 광해군일기 15년 3월 13일 조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상이 서문으로 빠져나가 궁녀 몇 명과 함께 도성을 벗어났다. 불과 몇 시간 만에 15년 통치가 무너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저항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15년간 권력을 휘두른 대북파는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전투도 없이 무너졌죠. 왜일까요? 그들은 정말 무능했던 걸까요? 진실은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이미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지지를 잃었고 백성의 신뢰도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키운 대북파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죠. 그는 이틀간 숨어 다니다 붙잡혔습니다. 어느 민가에 숨어 있던 광해군은 초라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 남루한 옷을 입고 떨고 있었죠. 창덕궁 인정전에서 긴급 회의가 열립니다. 능양군과 반정주도 세력은 광해군의 폐위를 선언하고 그의 죄목을 나열했습니다. 인조실록에 기록된 폐위 교서의 일부입니다. 광해가 왕위를 훔쳐 어머니를 유폐하고 동생을 죽였으니 천지가 용납할 수 없는 죄다. 또한 명나라를 배신하여 오랑캐와 내통하였으니 이는 종사를 위태롭게 한 것이다. 궁궐 공사의 백성을 혹사시켜 민심을 잃었으니 어찌 군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흥미로운 점은 폐위 명분의 순서입니다. 첫째가 폐륜, 둘째가 명나라 배신, 셋째가 민생 파탄이었죠. 반정 세력이 무엇을 가장 중시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에게는 명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광해군은 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이 아닌 군주의 아들을 뜻하는 칭호였죠. 그가 살아생전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광해군은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됩니다. 그와 함께 패비 유씨도 함께 갔죠. 광해군 일기 부록에는 유배 당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해가 배에 오르며 궁궐을 돌아보니 눈물이 흘렀다. 패비 유씨가 곁에서 울부짖었으나 위로할 말이 없었다. 그는 왜 울었을까요? 왕위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회의 때문이었을까요? 강화도에서의 19년은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왕은 작은 초가집에서 쓸쓸히 여생을 보냈죠. 방문객도 없었고 소식도 끊겼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전쟁터에서 보았던 백성들의 얼굴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죽인 동생의 모습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을까요? 인조실록 19년 7월 조에는 그의 죽음이 간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화도에 유배 중이던 광해가 졸했다. 나이 67세였다. 장례조차 간소했습니다. 왕의 예우는커녕 일반 양반의 장례에도 못 미쳤죠. 묘소는 남양주 금곡에 마련되었는데 왕릉이 아닌 일반 묘였습니다. 그는 정말 폭군으로 죽은 것이 마땅했을까요? 광해군은 260여 년간 폭군으로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역사학자들은 그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역사학자 이병도는 광해군의 중리배교를 주목했고 해방 후 학자들은 그의 개혁 정책을 재조명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연구에서 광해군의 실리외교가 높이 평가받았죠. 광해군 일기를 다시 읽으면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대동법 확대, 토지 재측량, 조세개혁, 호패법 실시. 이 모든 정책은 백성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리배교 역시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명나라 편에 서서 전쟁에 휘말렸다면 조선은 병자호란보다 더 참혹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광해군을 폐위시킨 인조 정권은 명분만 앞세우다 실리를 잃었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으로 조선은 청나라에 무릎 꿇었죠. 광해군이 두려워했던 전쟁이 결국 일어난 것입니다.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 앞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것이 명분을 앞세운 결과였죠.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리고 시대를 앞서간 지도자는 왜 불행한가? 광해군은 왕이었지만 왕이라 불리지 못한 비운의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때로는 옳은 선택이 인정받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지만 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광해군의 무덤은 여전히 왕릉이 아닌 일반 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400년 전 그가 내린 선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